제2의 통합진보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후신 진보당이 민주당이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선거연대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준연동형으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이란 걸 하면서 거기에 크게 4개의 땅콩이 있는 겁니다. 땅콩 껍데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민주연합이란 그 정당 안에는 민주당이 첫 번째 땅콩, 두 번째 땅콩이 시민단체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곳 하나, 그리고 거기에 4석을 준다고 하고, 이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게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에 3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으로 된 뭐 당이 뭐 이름도 요상합니다. 거기 요렇게 크게 4개가 돼 있는데, 지난번 더불어민주연합에 1번부터 4번까지 비례대표를 자기들끼리 뭐 하고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여성 2명의 이 후보가 사실상 진보당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사드 안 된다,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 이 군사훈련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통진당의 정강 정책을 이어받는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자기 경력에 싹 지우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무슨 뭐 오디션 한다 뭐다 라고 해놓고는 거기서 사실 꼴등하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무슨 점수를 줄든 정성평가에 있어가지고 점수를 확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진보당 경력을 해왔는 사람들이 진보당 세 자리는 그대로 챙기고 그와 별도로 2자리를 더 챙기는 그런 게 우리말로 뽀록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1번이 사퇴하는 척 하면서 꼬리 자르기 했는데, 지속적으로 또 한 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한 명 또 사퇴를 하는 식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전히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5명 가까이 지금 당선될 수 있는 1번부터 10위권 한 7, 8번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태, 총리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4+1 이런 뭐 불법적 정치협의체를 만들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게 도대체 뭔지 도대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도 몰라요. 예. 그때 심상정 대표가 뭐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죠.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렇죠. 이번 제 총선 앞두고서도 또 민주당 안에서도 뭐 이재명도 이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뭐 시간도 없고 또 내 편에 유리했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냥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정치가 완전히 희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비례대표들은 국민의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력의 선택을 받은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역할하면서.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정확하게 이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보당이 지역구에 나오면은 1%도 안 나옵니다. 지역구에 한 석도 못 얻고, 비례대표로 한다고 해도 비례대표 저지 규정이 3%이기 때문에 한 석도 못 건집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해서 직접 투표를 하게 하면은 민주적 정당성을 훨씬 더 밝을 텐데, 그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 어때? 민주당이 짬짬이 해가지고 걔네가 1명도 아니고 거기에 거의 5명 가까이 현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민주당을 숙주로 하여 거기에 들어와서 기생해서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5명이나, 사실 5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자체만으로 해도 이 국가의 어떤 그 정당 보조금이 뭐 수억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라고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중도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봐라.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무슨 때늦은 색깔론이라고 하지만 때는 색깔론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뒤에 보면은 아까 위에 그 주요 채팅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가 기밀들을 계속 누설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실제로 이석기하고 또 이재현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속 이 국방부에 우리나라 그 1급 비밀들을 계속 공개를 요청했던 것 아마 기억나시죠? 네, 김재현. 그렇죠, 김재현. 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막자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숙주화해가지고 거기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민주당 그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민주당은 지금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이없게 조국 신당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 총리님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선 출발부터가 예, 예. 정말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권의 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예, 예. 얼마나 많은 비리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 예. 뭐 우선 출발부터가 우선 뭐 가족들 뭡니까 그 형수 네네. 뭐 싸우고 욕하고 형하고 뭐 마찬가지고 이렇게 출발한 사람인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자기 안에서도 또 내 사람들만 똘똘 챙겨가지고 네네. 다른 사람은 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당 민주당을 위해 선실한 사람들도 다 쳐내고 다 자기를 위해서 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지금의 민주당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수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받아들이면 네.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때 차라리 정리할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이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성남시장 선거하는 과정에서 경기 동부연합과 손을 잡았고 그러면서 당선되니까 경기 동부연합 관련되는데 각종 이권 사업을 준 다음에 본인이 다시 경기지사로 갈 때 또 경기 동부연합 통진당 세력과 경기 동부연합이 통진당의 핵심이니까 그거를 같이 와서 이제 당 대표가 되니까 그 성남, 경기도 이제는 이 여의도까지 통진당 세력, 경기 동부연합을 끌고 와서 이 나라를 이 자기의 어떤 옹의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총리님 보시기에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뭐 경기 동부연합 얘기를 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그 창원 간첩단 사건이 있었어요. 네. 창원 2021년이죠. 창원 간첩단 사건에서 북한의 통전부라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 가 남한에 있는 간첩단, 충북 간첩단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령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번 4.15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을 패망시키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라. 딱 내 이름까지 거론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네. 충북 간첩단 사건이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이거 전국에 간첩단이 깔린 것 같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창원 간첩단 사건, 예, 예. 진주 간첩단 사건, 전주 간첩단 사건, 그리고 제주 간첩단 사건까지.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992년도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어요. 국민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2명이 간첩으로 구속됐고 또 170여 명이 수배가 됐어요. 예, 예. 대부분은 북한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때 수괴가 북한 서열 13위 이선실이었어요. 이선실 맞아요. 네. 이선실 하면은 아마 이선실 하면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이런 대규모 사건이 터졌는데 그 이름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입니다. 중부지역당, 경기 동부, 충북, 뭐 또 호남까지 경상도, 제주 사실은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간첩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차제에 국민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통진당이 그 숙주가 돼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막 우리나라 곳곳에서 활약하는 이런 간첩들을 돕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드 배치할 때 예, 예. 사드 배치 이제 송주에 갔습니다. 송주에 갔는데 거기 뭐 그 송주 시민이라고 하나 송주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를 엄청 방해를 한 거예요. 예. 뭐 한 2,000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막 붙들고 예, 예. 차가 완전히 차를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송주는 이 어떻게 보면 애국 국민들이 많은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뒤로 알아봤어요. 거기 통진당이 들어가요. 그렇죠. 통진당 잔존 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 성주에 있는 분들보다는 전 세계 전국에 전국에. 특히 뭐 예컨대 이제 제주도에 뭐 구름비가 어떻고 하면서 했을 때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고 무슨 뭐 그 천성산 도롱뇽 한다고 하면 거기 가 있고 다 거의 비슷한 세력들이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슈 하면 때마다 이제 모이는 자기들이 거예요. 모이는 예,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반국가 행위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청주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12년 중형을 선고를 했었어요. 그 사건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민노총 간첩단 유사 사건에 어떤 식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이런 사안에 간첩죄까지 이제 다 해서 기소를 했는데 또 재판부가 간첩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면서 간첩죄 자체에 대해서는 또 무죄를 선고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간첩 규정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그 검찰에 또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를 하시면서 간첩단 사건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든가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건들은 뭐 너무 많으니까 얘기가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고등 검사장 시절에 우리 그 총장께서 이제 뭐 분기 한 번씩 면담을 하는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저 공안 검찰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 하면 공안 검사들의 좌편향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안 검사들의 좌편향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공안 검사가 좌편향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앞에 정부들에서 이 공안 사건의 기준을 바꿔놓은 거예요. 구속할 거 구속하지 않고 입건할 거 불입건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사실은 이제 엄중한 사건 같으면 단 하나의 이적 표현물이라도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예 입건도 한 건 가지고 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예, 입건도 예. 안 하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이제 그것이 이제 뭐 5년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하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또 청구해봐야 되지도 않고 예, 예. 법원에서 기각하고. 그러나 나는 기각을 하더라도 뭐가 정인가를 판단해서 기소할 거 기소하고 적극적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 또 영장 청구할 거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안 검사들의 좌편향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동 마는 동 그래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건 그 소위 북한에 꼭 북한에 적용해야만 되는 이런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DJ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낸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였습니다. 맞아요. 국가보안법 폐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니까 민주당에다 국가보안법 개폐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소위.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법무부하고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의 이제 주무과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TF가 돼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논쟁을 했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논쟁을 할 때 그쪽에서 이제 뭐 자기들 또 입장도 얘기하고 그렇죠, 예. 우리 입장도 얘기하고 자료도 내고 이런 걸 계속 했어요. 6개월쯤 지난 다음에 그 민주당의 그 개폐소위 위원들은 그래도 또 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다 모인 그렇죠. 거거든요. 이 사람들 7명 중에 5명이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만약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국가보안법은 지금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신중론으로 돌아서서 우리는 그냥 뭐 정말 팩트가 뭐냐를 얘기했고 이게 만약에 좀 문제가 되거나 고정되거나 바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조목조목 다 얘기했어요. 6개월 하더니 신중론자로 뭐 함부로 폐기하기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들이 내서 그래서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다행입니다. 예. 진짜 국가보안법 살리는데도 참 큰 역할을 하셨고, 사실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검수완박, 검찰 사건 완전 박탈하고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이 진짜 정말 힘겹게 하셨던 걸로 좀 기억을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공수 사건을 이게 검찰도 공안부를 사실상 뭐 없애거는 가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국정원에서 대공수 사건을 사실상 뺏어가지고 경찰로 줘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무를 담당해 보신 경험에 비추어서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수사하라. 그렇다고 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역량이 있어야죠. 그렇죠. 수사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있어야 되죠. 주요 간첩 사건들은 그동안 계속 국정원이 했습니다. 그 그렇죠. 안에 정말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간첩 잡고 또 우리 안보로 지켜왔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경찰에 넘겨라. 경찰도 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역량이 갖춰지겠죠. 근데 간첩 사건 더더구나 하지 않았었던 경찰에 그걸 맡겨놓으면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예. 거지.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지. 예, 이거 뺏어서 널 주는 건데 네 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경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안 해봤던 사건 괜히 했다가 사고 나면 뭐 문책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결과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간첩 사건 수사 권능을 빼앗은 것은 간첩하지 말라는 뜻이고 국정원 무력화 의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정말 다양한데 그중에 정말 애국심, 나라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직원들을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까지 그냥 도매값으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는 맞지 않다. 지금은 뭐 이런저런 논의를 떠나서 간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전국에 깔려 있고 간첩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할 수 있는 손발 다 묶어놓고 수사 지금 못하는 경찰에다 맡겨놓고 우리는 뭐 다 준비가 돼 있다. 이거 완전 헛소리죠. 그렇죠. 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했더니만 수사가 됩니까? 우리 네, 변호사들 지금 뭐- 제일 큰 걱정이 고소장 넣어놨는데 고소장도 안 봐도 고소장 넣어놨는데 벌써 1년씩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그러한 것이 대공수사에서도 그것보다 더 큰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시급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경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경찰도 하고 국정원도 하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역량이 올라가면 비중이 더 커지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국정원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냐 못 지키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벌써 1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사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황교안 총리님이십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이 지금 오늘 주제였던 2014년 12월 달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정당 해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서 정말 사회 활동을 빙자해서 그 근저에 있던 그 좌파 세력들이 계속 뿌리를 더 깊게 넣어가면서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그 허울을 쓰고 더불어 민주연합이란
숙주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오늘 아까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고등검사장이실 때 검찰총장이 불러서 최근 공안 통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안검사의 좌편향이 문제다라고 했을 만큼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남는데요. 대한민국 정말 이번 22대 총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 중대한 총선, 크리티컬 일렉션입니다. 우리 황 총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더더욱 그와 같은 그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멸콩TV TV 명칭부터가 멸치와 콩나물인데요. 멸치와 콩나물인데 예, 정용진 위원장이 얘기했죠. 네. 회장이. 그런데 그런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 예. 그것도 이제 공공 방송을 통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저는 굉장히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앞으로 멸콩 TV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이런 멸콩 TV. 또 이제 새로 이제 최진영 우리 변호사께서 또 이 책임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멸콩 TV가 정말 의미 있는 이런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에버그린님, 뚝심 있고 정의로운 황교안 대표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가름으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많이 또 좋아요 또 가입해 주시면은 조만간 또 우리 황성리님 모시고 또 다른 또 이야기 보따리 또 풀 수 있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22만 명인데 23만, 4만, 30만이 되면은 그때 또 우리 청리를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드릴 텐데 많은 시청해 주시고 우리가 멸콩TV, 멸치와 콩나물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총리님 조만간 모셔가지고 또다시 또 시원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